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토목직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이항민입니다. 우선 2020년도 우리 국가직이죠. 4월 17일 날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해설 강의입니다. 2021년도 국가직 9급 토목직, 그중에 토목설계 해설이고요. 총평도 같이 겸할 생각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것 좀 준비해 주세요. 카카오톡 채널이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카페, 우리 다음이죠. 그다음에 유튜브, 여기 세 가지에 검색창이나 채팅창. 카카오톡은 채팅창입니다. 거기다가 이항민 토목직 검색하신 후에 꼭 가입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가장 빨리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일이 필요합니다. PPT를 쓰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칠판을 갖다가 써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고시센터 나와 있지만 파일 자료, 우리 해설 포함해서 아까 위에 말씀드린 카카오톡 채널과 다음 카페, 유튜브는 이제 포함되지 않죠. 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지방직 남아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가장 관심 많은 건 지방직이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지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우리 토목설계 기출 해설이니까 기출 해설할 거고요. 시간이 좀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타임 보시고 기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요즘 트렌드 자체가 초급자나 비전공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이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시청을 요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듣지 마시고 빨리빨리 플레이 넘어가면서 해당 문제 모르는 거 있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보시거나 아니면 배속 높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좋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시험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끝났고 여기 총평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총평을 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분석을 먼저 해봤어요. 여기 칠판 보시면 제 교재 챕터고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대학 교준도 거의 뭐 이와 유사합니다. 뭐 기사책도 마찬가지고 총 제가 13개의 항목과 목차와 그다음에 역학을 포함시켰거든요. 1번은 서론입니다. 뭐 배합 강도나 뭐 크리프, 건조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서론에 해당하고요. 2번은 설계 방법입니다. 뭐 강도 설계법, 한계 상태 설계법, 하중 저기 설계법,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설계하는 방법을 갖다 논하고 있는 게 설계 방법이고, 3번이 보의 힘설계입니다. 뭐 단철근 힘설계, 복철근 힘설계, 뭐 T형보 이런 것들. 보통 2번, 3번은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다음에 4번이 전단 비틀림, 5번이 정착이음, 6번이 사용성 내구성, 7번이 기둥, 8번 슬래브, 9번 확대 기초, 10번이 옹벽, 11번이 뭐 라멘, 아치, 암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벽체도 마찬가지죠. 이게 11번, 12번이 프리세트 콘크리트, 13번이 강구조 교량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 문제입니다. 전체 20문제를 시험지 준비하셨나요? 저는 뽑았는데 맞다, 이번엔 나형밖에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험지를 따로 뭐 가형, 나형을 구분짓지 않고 나형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시험지는 그렇죠? 하나도 빠져도 전부 다 나형에 해당합니다. 총 20문제고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해 봤어요. 자, 서론에 해당하는 문제가 1번 문제가 서론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정철근, 부철근이죠. 보통 이제 이론 교재 나와 있는 가장 시작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건 잘 안 물어보는데 이걸 물어보셨어요. 어쨌든 그 이유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서론 한 문제. 보의 힘설계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2번하고 12번 문제고요. 우선 문제 개수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단과 비틀림이 한 문제 8번, 정착과 이음이 4번 한 문제, 사용성과 내구성이 5번 한 문제, 기둥이 9번, 20번 두 문제, 슬래브는 특이하게 기출되지 않았어요. 이런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확대 기초가 6번 한 문제, 옹벽이 19번 한 문제, 라멘은 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빠져있고. 프레스 콘크리트 문제가 3문제, 7번, 15번, 16번. 갑자기 숨이 턱턱 막혀오죠. 강구지와 교량이 10번, 11번, 13번, 17번. 무려 4문제예요. 그 다음에 역학 문제 몇 개가 있어요? 3문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누가 죽을 썼겠어요, 여러분들? 응? 이제 막 시작하셔가지고 보통 강구적 교량 제끼고 역학 이제 초급자분들 역학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초시생들 요즘은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역학을 상당히 좀 버거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역학이 3개에다가 강구적 교량 이게 지금 7문제 보통 PS까지 하면 벌써 10문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려버리면 그냥 좋은 점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성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와 있고요. 이제 뭐 공간 제약에 있어서 제가 따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보통 제가 매년 이걸 전부 다 기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특이하게 오래 많이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특징.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부 방향을 맞출 때 이 포커스를 여러분이 전형적인 기출 문제에만 유형을 맞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도 곧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아시죠? 제가 문제를 A형과 B형과 C형으로 나눕니다. 이 A형과 B형과 C형은 있잖아요. 우리의 관점일 수도 있고 출제자의 관점일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이 출제자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혁처,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출제위원을 모집을 해서 문제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처럼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어떻게 문제를 구성해달라, 어떻게 문제를 구성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그 출제표에 의하면 이렇게 파트별로 골고루도 문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아야 되니까 어떤 문제 몇 문제 정도는 어렵게 내주시고요. 몇 문제 정도는 쉽게 내주시고요. 배점을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A형과 B형과 C형이 문제가 나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조금 긴가민가한 거, 매우 어려운 문제, C형으로 문제가 분류가 됩니다. 간단하게 토목설계 A형 문제는 뭐냐? 아주 흔하게 자주 등장하는 구조세목 내용이거나 아니면 개념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미 수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하고 추리할 수 있는 내용, 그게 바로 A형입니다. 계산 문제다. 단순하게 공식을 바로 대입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런 것을 A형이라고 합니다. B형은 약간 좀 이제 변별력을 갖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건가 설명 문제인데 보기 4개 중에서 한두 개는 아는데 한두 개는 모르거나 이런 문제가 바로 B형 문제. 계산 문제인데 누가 봐도 계산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 문제도 B형 문제입니다. C형 문제는요. 출제자도 이건 풀지 마세요. 너 100점 맞으면 안 돼요. 몇 개는 내가 뺏고 갑니다. 선박 날립니다. 그게 바로 C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구조 세목이거나 이번에도 있었죠. 처음 보는 구조 세목이거나 맞죠? 아니면 계산 문제인데 유형이 약간 낯설은 형태.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기출 기반한 문제를 내지만 완전하게 동일하게 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뭔가 기반을 했지만 질문 형태를 바꿔서 우리를 갖다가 멱살 잡는 문제. 그런 문제가 바로 C형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A형 문제입니다. A형 문제. 여러분 좀 제가 냉소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기본 점수 A형 문제 지금 8문제, B형 6문제, C형 6문제 나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A형 문제에서 점수를 확보하지 않는다. 8문제잖아요. 40점이 확보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별거 아닌데 여기서 몇 개 맞출 수 있지 않냐? 이게 지금 보시면 C형이 무려 6문제가 배치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다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뒤에 10번, 11번, 17번, 19번 같은 경우는 손을 댈 수 없는 문제고요. 7번, 8번은 곧잘 공부를 하시면 풀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100명에 한 두세 명 풀었을까? 거의 못 푼다고 봅니다. 찍어서 맞춘 건 배제합시다. 그러니까 이미 6개는 뺏겨버리는 거예요. 20문제에서 여러분이 6개를 뺏긴 거예요. 14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분명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공포감을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깔아져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고 긴가민가한 문제에서 멘탈 나가서 결정력을 높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시험 전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없냐? 중간이 없어요. 아주 못하거나 아주 잘하거나 이렇게 두 개의 분류로 나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포를 나눠보면 보려면 카메라 위치 잡히나요? 보통 점수대가 있다라고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득점, 실력자, 이점 반대의 경우라 얘기를 하면 보통 정규 분포가 이렇게 나와지는데 지금 같은 이런 문제 구성에서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중심을 잃어버리신 분과 그렇죠? 나는 별거 아닌데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분명히 이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맞고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도 곧잘 점수를 내고 나머지도 잘 찍어낸 거죠. 그 경우는 점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1번 예를 들어서 정철근, 부철근이에요. 미안하지만 정철근, 부철근은 제가 맨 1회 수업할 1회차, 2회차 수업할 때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뽐내기 시간이 아니죠.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정철근과 부철근 제가 수업 때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정모멘트 받았을 때 인정받는 철근은 정철근. 주의해라. 부모멘트 받았을 때 인정받는 철근은 부철근, 부모멘트 철근. 정모멘트가 됐든 부모멘트가 됐든 압축받는 철근은 제가 압축철근이라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더군다나 보기에 전단철근 절대 찍으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문제 당연히 저는 1번으로 비유를 합니다. 2번. 보의 최소 허용 변율. 이것도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보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왜 보는 굳이 최소 허용률을 뒀을까? 왜? 보라는 아이는
맞죠? 제가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면 연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 연성을 통해서 안전성을 결국 확보하려는 게 제가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안전성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강도 확보와 두 번째는 연성 확보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연성 확보를 통해서 강도를 확보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3번 역학 문제입니다. 우리 이거 역학 전단역 받으면 고에 2차 보면서 이렇게 뽕을 때 그걸 글로 냈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초급자는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토목설계 문제 푼다라고 하면 토목설계 머리칩을 꽂고 역학을 푼다라고 하면 역학 머리칩을 꼽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시험 문제를 극복하려면 멀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역학이나 설계가 좀 넘나들면서 어떤 시야를 갖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놀랍게도 역학 문제가 최소 3개예요, 여러분들. 좀 제가 폭넓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도 역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무너지기 딱 좋죠. 누구겠어요? 초급자분들이. 초생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착에 대한 영향, 최근 강세 트렌드였고요. 부착에 대한 영향은 어쨌든 왈가불가 필요 없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장기 처짐이죠. 또 혹시 어리버리해서 총처짐 구한 거 아니시죠? 이런 문제는 제가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압축철근을 사용하는 이유 뭐였습니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장철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압축철근을 두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연성 확보가 목적이고 이때 일부 강도가 다소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완전하게 강도 증가 목적이다라고 하면 폭과 높이가 보통 제한된 경우에 비싼 돈을 들여서 압축철근과 인장철근이 동시에 늘려준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거에 대한 설명 문제가 12번이고요. 최근에 강세니까 반드시 맞춰야 돼요. 13번 틀리신 분들 이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분명히 나왔거든요. 공식도 많이 물어봤고. 근데 왜 틀렸냐라고 하면 갑자기 얘를 물어보고 교수님이 교묘한 장난질을 했어요. 목두께를 갖다 장난치를 했는데 그냥 A분의 허용요소기법을 되는데 마치 얘를 필름 목록처럼 목두께 루트 2분의 S 공식이 보이는 것처럼 보기 1번인가 2번인가? 그게 아마 여러분을 흔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 거에 말리면 깔아주는 문제죠. 이렇게 해서 A형 문제입니다. B형, 이게 역학 문제예요.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 얘는 그냥 공식이 사실은 한 번에 나와야 돼요. B분의 EW.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급자분들은 그 그림이 좀 낯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가 B형으로 뺐습니다. 기둥. 이거 상당히 복잡하죠. 하지만 제가 근사식 알려드렸잖아요. 그 근사식에 의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 초급자거나 비정자다라고 하면 저를 처음 만났다라고 하면 거의 C형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출제자는 이거 분명히 C형이에요. 이거 트러스 부재력입니다. 트러스 문제가 어디 있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트러타입 모델이죠. 과거 스트러타입 모델 구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15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 당시에 그 기출 문제를 그냥 역학 문제로 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당황한 거죠. 이미 멘탈이 와르르 무너진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한테 쓰러진 거예요. 럭다운된 상태에서 얘가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설계 위반 흔한 문제인데 아시죠? 이 흔한 문제는 결국 뭐예요? 숨은 그림 찾기예요. 꼬리 잡기예요. 나는 교묘하게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찾는 거고 분명히 내용은 매우 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기가 좀 애매했을 거예요. 역학 문제죠. 회전 반경, 단면계수, 소선계수, 형상계수 어려운 거. 제가 왜 B형으로 뺀지 아세요? 옳은 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 문제 특징 한 회 옳은 거 구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그런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거나 이상 유독 이제 문제가 출제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쉽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좀 난이도 끌어올려고 옳다고 문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옳은 거 고르는 문제. 기둥 상간도 기둥의 요거랑 9번과 거의 세트죠. 그렇죠? 기본 문제입니다. 다만 나머지 보기 3번, 4번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1번, 2번이 워낙 쉬웠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B형. C형, 유효율 구하는 문제. 모의고사나 예상편에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선뜻 펜이 나갈 용기는 잘 없을 거예요. C형입니다. 전단, 복잡한 응용 문제를 냈죠. 저는 이런 거 무조건 C형으로 뺍니다. 여러분한테 풀라고 강요도 안 합니다. 알겠죠? C형. 특이한 게 있다라고 하면 교량, 고장력, 광골도 요 세 개가 내일이 그냥 C형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여러분 멘탈 나갔겠죠. 내진 설계 단언컨대 지금 제가 제 좀 뽐내기를 해보면 거의 전체 토목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 거의 80% 이상은 제 수업을 듣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하지 않은 거 똑같이 안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강사도 보통 이것을 강조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온 적이 없으니까 수없이 많은 법전에서 그게 뭐가 나올지 알고 그걸 찝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비전공자나 이제 행정이나 다른 직렬에 오신 분들은 그 행정 혹은 뭐 일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이 시험 굉장히 어려워져요. 무슨 말이냐면 강사의 어떤 예를 들어서
변명 같은데 자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차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한테 무엇을 바래요? 이 토목질 시험 볼 때 가장 짧은 시간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토목질 시험은 가장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우리 모두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디 구석탱이 뭐 낼지도 모르는 걸 내 입장에서는 막 갖다 집어넣고 나서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행정은 다르죠.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은 강사들과 경쟁을 하니까 나중에 그게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다 어디 빠그놓고 나중에 제가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책 봐라. 나오지 않았냐? 그거 보면 100점이다. 뭐 90점이다. 80점이다. 해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시험에 뭔가 시험에 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이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 시험 보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테크니컬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갖고 여러분이 시험을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교량을 공부했다. 사실 이제 특이하게 이 교량에 대해서 문제를 이렇게 한 해 많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교량에 대해서 보통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최대한 저작권이 있으니까 사진 제시를 못하고 제가 한번 아주 잘 그리는 그림으로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별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당연히 이런 의도로 나온다고 하면 맞추기 어려운 건 변함이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15년동과 계산 문제 나왔었거든요. 이거를 차마 계산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인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우리 보통 역학 문제에서 뭐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토목설계 문제도 공식 문제 나오면 뭐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어떤 그런 공식의 어떤 인자들, 요소들, 그것들의 어떤 관계를 물어본 문제가 이 문제고 옹병 나와서 저 좋아했는데 그렇죠? 이걸 토질역학 문제를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 번쯤은 예상은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 모의고사에 있더라고요. 많은 문제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최근 트렌드가 있는데 이게 최근 어떤 경향에서 약간 과거 경향을 좀 희귀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통 최근 문제에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좋은 점수가 나오기 사실 어려웠다고 봅니다. 제가 일부러 A형은 노란색으로 표기했고요. B형은 분홍색, C형은 파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A형이 보통 앞부분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A형 문제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바로 개념 문제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맞으려고 생각했는데 아까 요 개념 문제 1번이 뭐였어요? 정부철근이라던가 최소형 편의를 두는 이유, 그 다음에 12번이 뭐였죠? 압축철근 사용 이유. 다 개념 문제인 거죠. 설명 문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 문제란 얘기야. 설명 문제도 급이 있거든요. 구조세목을 단순하게 묻는 문제와 추상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 그러니까 수업 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었어야 됐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1번, 2번, 12번. 정착 이음도 부착에 아까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4번, 5번도 마찬가지죠. 5번은 이제 장기처짐. 앞부분에 이 A형 문제 점수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리고 이 문제의 모든 경향은 추상적인 개념 문제였다는 얘기야. 단순 설명 문제가 아니라. 12번, PHC 15번 문제가 아까 뭐였냐면은 등가중 개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시험지 분석하세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물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저는 여러분의 어떤 방향만 같이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지 결국 여러분이 딛고 일어서야 돼요. 집중해 들으세요. 15번 가중평형 개념 그냥 공식으로 푸는 문제죠. 교량 문제 13번 문제가 뭐였죠? 13번 문제는 그루브 용접. 요것도 아마 생각보다 어려워서 틀리시면 많을 거예요. 3번 우리 역학 문제 멘탈. 그러니까 완전한 비종자 완전 초급자. 그러니까 난 싫어. 이미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문제 형태가 굉장히 어렵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깔아주는 문제에서 점수 확보가 굉장히 어렸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중위 분포를 하지 못하고 하위에 분포해버리는 경우가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죠. B형 같은 경우 몰려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특이한 게 있다고 하면 C형이 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보통 여러분이 공포감에 사롭히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이 강구적 교량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가 C형 문제 나오다 보니까 멘탈은 이미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출제자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왜 출제자가 문제를 이렇게 냈을까요? 왜? 경향이 바뀌어서? 경향이 바뀐다고 하면 사람이 바뀌었겠죠, 여러분들?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경향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출제자의 어떤 성향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어떤 그 출제자가 우리 아시겠지만 토목설계는 굉장히 복합적인 과목이야. 그러니까 강을 전담하시는 교수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 토지를 전담하는 교수님이 왔을 수도 있고 프로세스 콘크리트 이 부분을 전담하시는 교수님도 올 수도 있고 내진에 좀 어떤 깊은 관여에 돼 있는 교수님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이라는 것은
결국 출제자의 성향이야. 이 성향은 한 사람의 문제를 계속 내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2년이나 짧게는 1년 주기로 빨리빨리 교체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아마 체감하게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같은 문제의 경향을 느꼈을 거예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죠. 출제자가 정말 같거나, 맞죠? 근데 그것보다 제가 더 의심되는 거였어요. 전 두 번째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토목서기가 개정됐다는 얘기야. 우리 아시겠지만 건설 기준 코드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물론 개정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개정된 부분을 뭐 제가 전체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거품 물겠죠.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저보다 더 이제 뛰어난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겠지만 제가 체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체감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현재 설계 방법이 강도 설계법에서 한계 상태 설계법 넘어가려고는 어떤 과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제가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유인데 콘크리트 우리 힘 설계할 때 결국 압축 강도가 필요하잖아요. 이 압축 강도를 휘트니가 제시하던 등가 직선형 응력 블럭을 넘어서서 포물선과 직선 혹은 등가 직선 응력 블럭이지만 약간 다소 변형된 상태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바꿔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죠? 출제 전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 전화나 혹은 메일을 통해서 메일은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죠. 문의를 한 거죠. 이거 뭔가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출제자가 우리가 이미 시험 전에 많이 이것을 컴플레인 걸다 보니까 주무관이 담당자가 이것을 분명히 출제자에 전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출제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문제를 내지? 수능 문제를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개정된 부분을 내자고 하니 뭔가 좀 애매해지는 거고 안 내자고 하니 또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는 어떤 선택을 하냐? 결국 그것을 빼고 내기로 한 거예요. 이러한 성향은 같은 건설 기준 코드에 영향을 받는 건축 측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건축지 문제도 제가 확인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건축지 문제도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냐면 우리가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 기준 코드에 개정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빼고 냈어요. 빼고 피하고 예를 들어서 보의 힘사근을 봐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칭 힘간도다, 보통 철근비다 이런 것들 뭐 최소 철근비, 최저 철근비 우리 이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베타원, 등가 지상 응력 블록 하나도 안 나왔죠.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는 등장할 만한데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유는 그 부분이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낼 만한 문제가 최소 허용 변형률을 두는 이유, 추상적인 개념 문제를 내버린 거죠. C2번도 마찬가지죠. 압축작은 사용 이유, 뭐 이런 거 내버린 거예요. 전당과 비틀림도 우리 3분의 1 람다 최대 소요 스트랩에 의한 최대 철근 공칭 철근비 그것도 공식이 바뀌어버렸죠. 공칭 철근이야. 그러한 것도 전부 바뀌었으니까 낼 수 없는 게 없고 낼 수 있는 문제가 없으니까 전부 다 개념적인 문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출제자는 방향을 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기준과 최근 기준이 거의 변경 없는 것들. 문제를 읽다 보면 몇 문제 정도를 보시면 보기에 단, 우리 보통 가로치고 단 뭐라고 써놓잖아요. 그것을 꼼꼼히 읽어보면 분명히 연도를 표기하고 기준 코드를 표기하고 연도를 반드시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 회피를 하고 또한 그것 또한 다시 한번 보면 과거 기준과 최근 기준이 바뀌지 않은 부분만 문제를 낸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강구조 교량, 프레시스 콘크리트 이런 부분이에요. 다 개념적인. 다 역학 문제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구조 세모. 틀릴 만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어디서 낸 거야? 그냥 개정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었던 우리 교량이죠. 교량 한계상태설계법에서 그냥 문제를 그대로 발표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궁지로 몰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2021년도 우리 토목지 시험의 출제 경향, 특히 이 토목사기 출제 경향을 사다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 봐보세요. 설상가성? 설상가성은 아닙니다. 설상가성이 뭐예요? 눈 위에 서리가 덮인 격이죠. 악재가 반복된 거. 개정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했는데 개정된 게 나온 건 아니잖아. 그럼 뭐냐? 저는 전어호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어는 뭡니까? 앞문에 호랑이를 막고 있으려니까 뭐가 온 거예요?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온 거죠. 개정됐다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궁지에 몰았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화를 피하려고 했더니 다른 화가 온 거죠. 이 출제자가 전부 다 문제를 뭐를 내버린 거예요? 기본 개념적인 거, 추상적인 거. 이게 코드가 잘 맞는 분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코드가 잘 맞지 않는 분들 처음부터 포커스 어떻게 맞춘 거예요?
최근 기출문제만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최근 기출문제만 뺑뺑이 돌리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모의고사 수업도 하고 있지만 저 매번 수업합니다. 수업 문제 하면서 저 여러분들 이론표 펴서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개념 이런 것들 등장할 수 있으니까 좀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도 마찬가지고 제가 모든 수업 때 강조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특히 수업 들으신 분들 책임 소재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잡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걸 한다고요. 지금도 웹사이트 끄고 수없이 많은 어떤 커뮤니티 글들이 오라고했죠. 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평균에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하기 좋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힘든 건 피하고 싶은 거죠. 누가 기출 뭐 나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해요. 기출 최근 몇 년을 뺑뺑이 돌려서도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시험 문제 경향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하고도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근데 여러분 그건 선택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은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전화 위복하고 삶았으면 좋겠어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미안하지만 잘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 이번에 쓴 어떤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저는 전화 위복이 될 거예요. 화가 바뀌어서 분명히 복이 될 겁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으셔야 될까요?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론서 펴가지고 꼼꼼히 읽으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험 공부할 때 설명 문제 있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어떤 방법을 뒤에 엎을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 엎는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을 하고 있대 살을 더 덧붙이라는 얘기야. 책부터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이미 마음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 경향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했지.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착각하지 마. 여러분이 이 시험에서 조음수가 나오지 않은 건 이걸 못 풀어서가 아니야. 얘를 못 풀어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멘탈이 무너져 버린 거야. 시험장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전의를 상실해 버린 거죠. 자, 나랑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시험이랑 어떤 상대방과 싸우고 있는데 전의를 상실한 여러분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툭 치면 쓰러져 버린다고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약하지 않잖아.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은 늦지 않았어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를 시험지를 곰곰이 생각하세요. 시험지는 반드시 그 범죄의 모든 증거와 자료들이 다 남아있어. 여러분 시험지에 남아있는 거지 다른 거에 남아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유 찾으세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시험 포기하고 막 찍어버린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시고. 시간 배율은 잘하셨어요? 정신 차리시고. 이 문제 풀 때 어떤 생각 가지셨어요? 긴가민가 문제에서 시간만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것도 정신 차리시고. 지방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하건데 시간은 1차원 직선 형태가 아니라 2차원의 어떤 면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타임이죠. 직선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어떤 효율 한 축이 더 있다는 얘기야. 시간을 면적으로 볼 수가 있어. 누군가한테는 똑같은 길이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폭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요. 정신 차리시고. 내가 좀 못됐게 얘기해서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분명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게 제 간곡한 부탁입니다. 제가 유치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점수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수가 중요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60에서 70 점수가 가장 여러분한테 이상적인 점수라고 봅니다. 60에서 70 점수는 기본 문제 아까 이 8개에다가 여기서 반타작을 한 거, 찍은 거 한두 개 포함해서 60점을 잡은 거예요. 곧잘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70점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전 초급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저는 분명히 하위 분포 저는 몰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점수 잘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영원한 실력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코드가 맞거든요. 이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강사잖아. 나랑 코드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 시험마다 코드가 맞을 수가 있고요. 코드가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만하실 필요도 없고 남한테 혼수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이고 여러분 실력은 여러분이 어떤 책임이야.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알겠죠? 요게 전체적인 총평입니다. 역학은 이따 역학 시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설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급 시험 문제 어쨌든 문제 배치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곧 이어서 저 칠판 지우고요. 아까 전체 문제 설명할 거니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데 선택 시청을 요망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국가직 토목설계고요. 나영입니다. 책경 하나입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시간, 우리 요즘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빨리빨리 건너뛰세요. 1번입니다. 보또는 슬래브에서
보 또는 슬래브에서 부 모멘트에 의해서 생기는 인장 응력에 대해서 배치한 철근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은 정철근, 2번은 부철근, 3번은 전단철근, 4번은 옵셋 고핌철근입니다. 보통 1장에 나오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철근은 기본적으로 주철근과 보조철근 아닙니다. 주철근은 어떤 거냐면요. 하중 효과가 증가함에 따라서 철근의 양을 늘려주는 것들을 주철근이라고 불러요. 보통 대표적인 게 휨철근. 그럼 보조철근은 뭐냐?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중 효과와 무관하게 보통 철근 비와 간격만 주어지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수축 온도철근이에요. 혹은 뭐 배력철근 이런 것들이 바로 보조철근입니다. 오늘 주철근 말씀드려 볼게요. 방향에 따라서 종방향과 횡방향이 있어요. 부재가 길다라고 하면 길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종방향, 직각 방향을 횡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종방향은 다시 휨철근과 축방향철근, 옵셋 고핌철근이 있는데 지금은 휨철근이 주인공이에요. 자, 휨철근이다. 우리 휨에 의해서 인장 쪽에 철근이 들어서 휨철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휨 받았을 때 정모멘트 받는다. 밑에 인장 받고 위에는 압축 받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인장 받는 철근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정철근이라고 합니다. 뭐에 의해서? 정모멘트에 의해서. 그럼 부철근은 뭘까요? 반대? 아니야. 조심하셔야 돼. 똑같이 인장을 받습니다. 똑같은 인장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부 모멘트에서 철근이 뭐한다? 인장 받는 경우에. 그러니까 봐봐요. 정모멘트 받는다. 위쪽과 아래쪽에 철근이 있다고 하면 아래쪽이 정철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멘트 받는다라고 하면 위쪽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철근이 바로 부철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나머지 한 개는 뭡니까? 이것은 정과 부와 무관하게 상관없이 압축받는 철근을 전부 다 뭐라고 합니다? 압축철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수업에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물어봤으니 맞힌 사람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간단하지만 허를 찌르는 문제죠. 부멘트에서 인장받는 철근. 그러니까 정답은 뭐겠어요? 바로 부철근이 문제 정답이죠. 그렇죠? 축방향철근은 보통 언제 사용되고 축방향철근이요? 이 둘은 보통 이제 기둥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 기둥에서 우리 축방향철근 그거 아시죠? 그게 옵셋 고핌철근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기둥하고 보각이 붙어 있어요. 여기 측면을 표시한 건데 벽, 기둥, 그다음에 보 여기가 1층이고요. 우리 건물 생각합시다. 여기가 2층이에요. 그러면 1층이 더 하중을 많이 받을까요? 2층이 더 하중을 많이 받을까요? 나야, 내가 서 있어. 야, 내 발이 더 힘을 많이 받겠니? 내 목이 더 힘을 많이 받겠니? 내 목은 요 머리만 창피하다. 머리만 힘을 받고 있겠지만 발은 내 몸 전체의 무게를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막 큰 1층에 있는 요 기둥이 더 큰 힘을 분담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특히 건축 구조물에서는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간을 넓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깎아줍니다. 이렇게 공간을 더 2층 넓혀준 거야. 그러니까 축방향철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마찬가지로 배치하는데 그냥 길게 배치했다라고 하면 그냥 축방향철근인데 옵셋 고핌철근은 뭐냐면 이렇게 꺾여요. 여기 지금 기둥의 폭이 서로 다르잖아요. 옵셋 고핌철근은 이렇게 약간 꺾어서 집어넣은 거. 물론 마음대로 꺾으면 안 되겠죠. 다 기준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기준 철근을 뭐라고 한다? 옵셋 고핌철근이다라고. 자, 횡방철근, 우리 전단력에 대해 정하는 철근이 보통 4인장 철근, 스트라우 고핌철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전체를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다 합쳐서 그냥 시험 문제 보기 3번에 나와 있던 그냥 전단철근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1번 문제부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나가. 왜냐면 이게 이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첫 장, 첫 페이지에 비교적 좀 쉬운 문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위기를 잘 끌고 나갔다라고 하면 상승세를 타고 갔지만 여기서 말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멘탈이 막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1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실험 미니멈을 두는 이유죠. 이 실험 이유의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아세요 혹시? 얘는 뭐냐면 고의 최소 허용 변율이야. 고의 최소 허용 변형. 그러면 여러분 보가 뭔지 아세요? 보? 자, 보다. 사실 기둥이다 보다는 모양은 둘 다 길어요, 여러분들. 차이는 뭐냐? 사실 그 보나 기둥 단면 안에는 단면력이 보통 충력과 힘 모멘트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건 역학 문제가 아니니까 실제 보나 기둥이 라멘처럼 어떤 다른 부재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는 이 부재는 반드시 어떤 변형에 의해서 충력이나 힘 모멘트를 안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의 기준을
우리 건설 기준 코드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력 갖고 나누거든요. 개수 충력 PU가 콘크리트의 전체 압축력을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 FCK에다가 전체가 A 그로스에, 이 그로스는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얘 몇 퍼센트냐? 10%. 그러니까 0.1 미만인 경우야. 바로 이 경우를 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에 있어서 최소 허용 변율을 뒀을까요? 우리 설계 목표는 3대 천왕이 있어요.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이다. 안전성이다라고 하면 뭐가 있냐? 바로 강도 확보와 연성 확보가 있어요. 강도 확보는 뭐냐면 하중 효과와 조항 효과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커야 돼요? 당연히 조항 효과가 더 커야겠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단면 설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힘이다. 개수인 모멘트하고 조항 효과, 설계인 강도 이렇게 쓰죠? 요게 더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연성 확보는 뭐냐면 똑같이 휨 파괴가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이왕이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붕괴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붕괴되는 게 좋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적절한 철근비야. 적절한 철근비. 보통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철근비를 로라가 쓰는데 로 미니멈보다 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철근비. 그런데 보에 있어서는 얘가 아니라 누군가가 더 들어가는 거야. 바로 얘. 왜 그랬을까요? 보통 강도 확보다 연성 확보다 별개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저항 효과의 우리 강도 감속에서 이 파이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바로 연성에 영향을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렵죠? 우리 파이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슈런 T는 뭐냐면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율이에요. 이름도 겁나 길죠?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율. 강도 감소 계수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슈런 T CCL이라고 해서 이거보다 작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이 보의 가장 바깥쪽 철근의 변율이 압축 지배한계보다 작았을 때는 그때는 뭐냐? 0.65나 0.70을 쓰고 만약에 인장 지배, 이슈런 T TCL보다 컸을 때는 0.85를 쓰는 거야. 그 사이는 보관법. 요거 그래프 기록이 찾아가지고 높이 찾으라는 얘기야. 무지하게 복잡하죠. 그런데 보는 사용 목적이 뭐냐? 우리가 보통 하중의 전달 순서가 슬래브에서 보에서 기둥, 기둥에서 기초, 지반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보를 안 둘 수도 있어요. 최근 트렌드가 보를 잘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건축 구조물은. 왜냐면 보 같은 경우는 우리 공간적으로 보기가 좀 지저분하죠. 그리고 제약이 있잖아. 우리 건축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간적인 부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다수 토목 구조물에서 보를 중요시하는 가장 큰 이유 마찬가지죠. 건축 구조물에서도 보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 보는 바로 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야. 그러니까 다른 구조물은 연성을 결정질 수가 없어. 반드시 이 보가 연성 파괴를 유발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보는 반드시 너는 태생이 연성 파괴를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둘 수가 없죠. 법으로 규정을 한 거야. 네가 보다라고 하면 보에 최소 허용비를 두고 네가 보다. 그러니까 충력이 개수 충력이 콩코지천 압축력의 10% 미만이 네가 많이 보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얘네를 쓰는 게 아니라 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휨 부재에 있어 문제죠. 휨 부재에서 최소 허용 변율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내구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2번 사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뒤에만 읽고 있어요. 어차피 거짓말이니까. 3번 연성 파괴를 유도하여. 뭘 한다? 연성 파괴를 유도해서 바로 강도를 확보하려는 게 목적이죠. 왜? 이 강도 확보와 이 파이는 연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정확한 속내야, 여러분들. 이게 팩트야.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곱씹으라는 얘기야. 수업 때 수없이 진짜 수십 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얘기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자꾸 달렸다라고 하면 이런 개념 문제, 최근에 이런 경향에서 여러분이 무너지기 좋은 거예요.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책도 계속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됐나요? 끝입니다. 3번 갈까요? 이거 역학 문제입니다. 1번이 뭐냐면요. 역학 문제예요. 응용역학이라서 썼어. 도심축에 작용하는 인장력. 맞죠? 부재고 인장. 도심축에 작용하는 압축. 3번 모멘트. 맞죠? 4번은 뭐예요? 전단력. 어떤 응력도가 그려질까? 1번. 당연히 균일한 인장력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 시그마는 혹은 F는 뭐다 그냥? A분의 F, A분의 P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압축받는다. 뭐 받아요? 당연히 얘도 압축받겠죠. 압축받으니까 이렇게. 마찬가지 F는 A분의 B, F. 따로 부호를 적진 않았습니다. 내 말은 인장받고 당연히 응력도 압축받겠죠. 자, 모멘트 받는다. 어떻게 됩니까? 중립축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는 압축, 밑에는 뭐 한다? 인장. 이렇게 압축, 여기는 인장. 맞죠? 여기는 압축. 이쪽 뭐 한다? 인장.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학에서 이렇게 2차 포물선 그려주죠? 일정한 크기, 얘가 이 방향을 가리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크기는 전부 다 이 전단역과 같은 방향인데, 그렇죠? 크기를 갖다 스칼라로 표현하면 이렇게 2차 포물선에 그려진다는 얘기죠. 상향과 하향에서 0, 중립축은 최대치가 되는 거죠. 평균 전단 능력의 1.5배, 2분의 3, A분의 V.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단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전단력은 단면 전체의 균일한 전단 능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가장 커요? 중립축에서 가장 크고 상향과 하향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간단한 역학 문제고 최근 2020년도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7급 문제에서도 이와 같은 응용역학 문제에서 얘가 똑같이 나왔는데 설명이 그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없어. 이게 말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별거 아닌데도 많이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부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이거 말에 다른 거 맞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기본차를 공부하시고 저는 요 4개만 보도록 할게요. 설명이 나온 거. 1번, 콘크리트 강도가 클수록 부착은 뭡니까? 우리 본드죠, 본드.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잘 붙어있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콘크리트 강도가 클수록?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찰흙과 찰흙 맞나요? 찰흙 뭔지 아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콘크리트. 물론 찰흙은 콘크리트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콘크리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도가 클수록이죠. 찰흙의 강도가 커요? 콘크리트 강도가 커요? 콘크리트 강도가 크잖아. 자, 하나는 찰흙 속에 철근을 집어넣고 하나는 콘크리트에 철근을 묻어넣었어요. 누가 더 잘 부착되겠어요? 더 단단한 횡압을 만드는 콘크리트가 더 부착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맞죠? 다지기가 불충분하다. 꽉꽉 왔는데 다졌다는 얘기는 바로 고강도 콘크리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 프리세스 콘크리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강도 강제 사용을 이제 요구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인데 고강도 이제 강제는 이제 어쨌든 재료적인 성질이니까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수예요. 물을 넣지 않는 거죠. 물을 적게 넣을수록 됩니다. 우리 밀가루 반죽할 때 물을 많이 넣으면 말랑말랑하고 작업하기 좋지만 너무 말랑거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돼? 우리 밀가루 반죽. 우리 국수 말고 수제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콘크리트 단단해져요? 이 밀가루가 단단해지나요? 물을 적게 넣는 절수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절수 상태에서는 워커빌리티라고 하죠. 우리 시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쓴다는 얘기 바로 다짐기. 당당당당당당당당. 댐퍼. 이걸 막 다진다는 얘기야. 그럼 왜 다졌을까요? 바로 다졌다는 얘기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함이죠. 같은 얘기예요. 불충분하다. 부착 강도는 좋아지겠죠. 동일한 철근량에서 지름이 큰 철근이 부착에 유리하다. 동일한 철근량. 보통 철근은 동그랗지만 제가 예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해 볼게요.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2인 철근과 나머지는 전부 다 콘크리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홍색을. 같은 철근 비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하나, 1, 1, 1, 1, 둘, 셋, 넷. 맞죠? 마찬가지로. 동시에 담갔다라고 하면 누가 더 잘 빠질까요? 누가 더 부착력이 떨어질까요? 얘가 더 부착력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결국 비표 면적입니다. 이 둘레 길이 계산하면 되거든요. 콘크리트와 맞닿고는 면적이 커야지만 길이가 면적이 아니라 길이죠. 길이가 커야지만 꽉 잘 부착된다는 얘기예요. 길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2, 4, 6, 8. 여긴 길이가 얼마예요? 8이죠. 자, 얘 한번 길이 계산해 볼까요? 둘레 길이에요. 1, 2, 3, 4. 하나가 4죠. 얘도 4. 얘도 4. 얘도 4. 4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총 16. 길이가 얼마다? 16. 당연히 8이 더 비표 면적이 크겠어요. 아니면 16이 더 크겠어요. 16이 더 크니까 지름이 큰 철근이 아니라 지름이 작은 철근이 부착에 유리하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또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뭐가 있다고 해서 수업 때는 머리끄댕이 잡을 때 자 막 싸워요. 자, 머리끄댕이 잡는 거야. 머리를 곱게 따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머리끄댕이 잡아요? 아니면 머리 손가락 벌려가지고 머릿속에 탁 쳐박아서 꽉 잡아요. 이렇게 잡죠. 왜? 이게 더 잘 안 빠지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복 두께가 두꺼울수록 부착에 유리하다. 피복 두께 두꺼운 게 유리할까요? 얇은 게 유리할까요? 자, 부착력은요. 예를 들어 철근이다 라고 하면 이게 철근이에요.
콘크리트의 일정 부분이 이 부착에 기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마만큼의 영역이 이 철근을 빠지지 않도록 응력이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야. 물론 얘가 무한정 커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피복 두께 얇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철근을 이렇게 모서리에 배근한 거야. 이렇게. 그럼 아까 이마만큼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왼쪽은 그 영역을 충분히 내포했지만 지금 이 두 번째 분홍색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면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죠. 응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죠. 콘크리트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활렬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활렬 파괴는 뭐냐면요. 보통 우리는 휨 균열은 길이 방향 부재에서 이런 걸 휨 균열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허용합니다. 하지만 뭐는 허용하지 않느냐? 바로 활렬 파괴. 활렬 파괴는 뭐냐면요. 이렇게 부재 길이 방향으로 길게 쭉 금이 가면서 이 부분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치명적이냐? 얘가 벗겨져 버리면 철근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무부착 사태죠. 그 얘기가 뭐냐면 뭐예요? 정착을 확보하지 못한다. 바로 철근과 콘크리트가 따로 온다는 얘기야. 슬립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얘기지. 바로 뭐예요? 철근을 두지 않는 그러한 상태. 갑작스러운 추상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활렬 파괴를 유발한다. 정리해보면 피복 두께가 두꺼울수록 부착이 유리합니다. 이 두꺼워야 돼요, 여러분들. 철근 간격은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철근 간격도 마찬가지로 멀어야 됩니다. 이 두 개 겹치면 안 돼요. 철근은 멀어야 돼요. 정리해보면 철근 간격은 멀수록 피복 두께는 두꺼울수록 부착에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다. 둘 다 뭐예요? 바로 활렬 부착 파괴를 유발합니다. 끝났죠? 나머지 좀 더 공부해 보세요. 5번입니다. 장기 처짐 구하는 문제입니다.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전체 처짐, 토탈 처짐은 있잖아요. 델타 I죠. 이니셜이나 인터디 약자를 쓰는데 이 I는 뭐냐면 이 I는 보통 즉시 처짐이다. 혹은 순간 처짐이다. 혹은 탄성 처짐이다. 이 얘기고요. D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역학에서는 고정하중이지만 설계에서는 지속하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리해보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지속하중에 의한 순간 처짐, 즉시 처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합쳐볼게요. 자, 총 처짐은 얘는 총이죠. 지속하중에 의한 순간 처짐에다가 뭘 더해주는 거 바로 장기 처짐을 더해주는 거예요. 지금 질문은 이 장기 처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처짐을 어떻게 구하는지 볼까요? 장기 처짐은 지속하중에 의한 순간 처짐에다가 뭘 곱하냐? 장기 처짐 개수를 곱해요. 얘 이름이 장기 처짐 개수예요. 정리해보면 장기 처짐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바로 지속하중에 의한 순간 처짐에 영향을 받는 거죠. 왜? 얘가 커야지만 얘도 큽니다. 그렇죠? 거기다 뭐 한다? 장기 처짐 개수. 크리프 개수예요. 시간 개수입니다. 얘 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1 플러스 50 로 프라임 브레. 압축철근비죠? 시간 개수 크사입니다. 이 크사이는 보통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시험 문제 나온 거. 12개월이죠? 1년. 1년 있다가 얼마냐면 보통 1년은 12개월이잖아요. 좀 그거보다 좀 더 크다고 외웠거든요. 1.4. 1.2가 아니라 1.4. 다음에 60개월이에요. 5년 이상이야. 5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다. 지금 문제도 아마 6년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죠? 6년 후, 7년 후, 이렇게 많이 10년 후, 이렇게 5년 이상 전부 다 얼마냐면 2.0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 직접 대입할 수 있는데 로 프라임은 BD분의 AS가 아니라 압축철근비니까 AS 프라임이죠. 이하 저 그냥 해설집 보고 시간상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5번 문제 대입하면 0.01 나오죠? 요게 좀 특이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 요게 0.0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0.01에다 50 곱하면 0.5죠? 이걸 더하면 얼마예요? 1.5. 1.5분의 2죠? 이것을 소수점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분수로 계산이 좀 유리합니다. 1.5분의 2.0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게 3분의 4인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얘가 얼마냐면 문제 주어진 게 15 맞나요? 곱하기 3분의 4를 곱하면 얼마다? 정답은 20이죠. 또
또 어리버리하게 20에다가 또 이 15 더하면 안 돼요. 그건 총처짐이죠. 다행히 복이 없지만 아마 복이 있으면 덜렁 다 틀리시면 맞습니다. 깔아주는 문제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쫙 한번 훑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얘 최근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야. 맞춰야 되는 문제고. 초급자분들 이게 글로 나오는 거 당황했을 거예요. 약간 멀티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학적 사고 능력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가능한 권장하는 부분. 얘도 맞춰야 되는 부분. 얘도 맞춰야 되는 부분. 안타깝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는 가능하면 전부 다 맞추기를 권장합니다. 속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험에 그렇게 준비해달라는 얘기예요. 저 칠판 치고 6번부터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6번 기초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응력들 좀 눈여겨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쪽 응력이 우측의 좌측 편심이죠. 우측 응력이 지금 얼마로 표기되어 있냐면 0으로 표기되어 있죠.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냐? 바로 편심거리 2가 6분의 b는 코어를 말합니다. 바로 이 코어에 놓였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때 좌측 편심이죠. 얘가 최대 압축 응력이 되면서 우측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0.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코어의 정의야. 코어일 때 반대편 응력은, 연단 응력은 0. 이쪽에서 최대, 바로 삼각형 응력도가 흐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각형이거나 아니라 만약 사다리꼴이었다라고 하면 이 가운데는 항상 우리 역학적에서 봤을 때는 항상 그냥 A분의 P입니다. 그러니까 B분의 V 지금은. 그럼 만약에 코어보다 작았다. 시험 최근에 나왔죠. 코어가 작았다. 그럼 응력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그려집니다. 가운데는 항상 바뀌지 않아요. 얼마라고요? 그냥 B분의 V입니다. 그러니까 편심거리 2가 코어 6분의 B라고 했어요. 쓰지 않을게 여기 있으니까. 작거나 같을 때는 0. 작을 때는 사다리꼴. 이때 쓸 수 있는 일반식이 바로 뭐냐? Qmax나 미니멈은 식 써볼게요. 밖에 복속이 B분의 V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시험 보내 고생 많았습니다. 힘드셨죠? 중간에 무너지기 좋아하는 어떤 시험학들을 띄고 있는데 딛고 일어서세요, 여러분들. 항상 매해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이나 이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거고요. 지나서 보면 다 극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점을 마치 타임머신처럼 약간 이제 과거나 미래로 와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하세요. 지금 남아있는 지방직까지 여러분 무너지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뭐가 되냐면 B분의 V, 그다음에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어 써보면 1 플러스 뭐다? B분의 6, 2죠. 이렇게. 그죠? 최대일 때는 플러스 쓰면 되고요. 요거. 최소일 때는 뭐 쓰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사다리꼴이거나 여기 0 될 때까지는. 지금 0이니까 여기 편심거리 코어에다가 편심에다 뭐 대입하면 돼? 여기 나와 있는 거 6분의 b 대입하면 되는 거죠. 여기 6분의 b를 대입하고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분의 b 지워지면서 1이 되는 거지 0이 되는 게 아니라 최대니까 1 플러스 1, 2가 되니까 정리하면 바로 b분의 2v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qmax는 얼마다? b분의 2v. 그렇죠? 지금은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뭘 물어봤냐면요. 최대 이거 물어봤으니까 qmax는 한번 풀어봅시다. b는 폭을 말하는데 문제에서 폭이 몇 미터로 주어져 있냐면요. 3미터로 주어졌어요. 2 곱하기 v가 얼마냐면 w죠. 30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 바로 200kN/m의 제곱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거 눈치채셨어요? 기출문제 보면 여기 A 있죠? A. 이거 A 왜 준 것 같아요? 교수님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이거 뭐냐? 보통 이 A가 들어가는 경우는요. 편심이 코어 밖에 나갔을 때요. 보통 이게 기초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옹벽이나 기초는 큰 차이가 없어요. 문제 풀 때. 코어 밖에 나갔다. 그럼 응력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처럼 얘보다 넘어가니까 분명히 얘보다 더 큰 거 이렇게 커질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냐?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다가 짧아져요. 원래 역학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자응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흙과 기초의 저면이 혹은 옹벽의 저면이 인자응력을 분담할 수가 없죠. 기초 땡기는데 기초를 막 당겨요? 인장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응력 분포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때 이 최대 압축 응력 구하는 것을 Qmax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론식 아니니까 바로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앞구판 여기서부터 거리 집중하죠. 여기 수직력까지 거리를 갖다 A라고 가정하고 그때 구하는 공식 뭔지 아세요? 이거 바로 3A분의 2V예요.
그러니까 A가 주어졌고 만약에 코어 밖에 나갔다라고 하면 코어 밖에 나가야 돼요. 그때는 바로 이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편식거리 잘 확인 안 하죠? 그냥 이걸로 문제를 그냥 냅다 풀어보이잖아. 근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편심과 코어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게 정상적인 문제풀이 순서입니다. 알겠죠?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유효율 보도록 할게요. 우리 프로세스 부재 여기 담부고요. 당기는 힘의 크기를 스칼라로 제가 길이로 표현해 볼게요. 자, 당겼다. 당기는 이 힘, 이만큼 당겼다. 물론 뭐 2000N이다, 3000N 당겼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긴다. 이거 제킹이라고 불러요. 제킹 시 힘 PJ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딱 당겼다가 놓는 순간이 있겠죠. 놓는다. 이것을 도입했다라고 해서 도입 시, 이것을 시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놓자마자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손실이 발생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즉시 손실. 혹은 요 시점에 의해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도시 손실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야. 세 가지가 있죠. 즉시 손실. 뭐가 있어요? 즉시 손실, 정착 장치에 의한 손실, 콘크리트 탄성 변형에 의한 손실, 그다음에 마찰 손실이 있죠. 자, 즉시 손실 이후에 도입되는 이 힘의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유효 프레스, 초기 프레스 힘 PI라고 부르는 거야. 이것을 초기 프레스 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다시 이 순간에 또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또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입후라고 하고요. 이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발생한 손실을 바로 시간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손실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건조, 그 다음에 크리프,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릴렉세이션이죠. 원래 릴렉세이션은 전체에 걸쳐 다 있습니다. 다만 즉시 손실 때 즉시 손실에 해당하는 릴렉세이션 값이 크지 않으니까 보통 무시합니다. 이렇게 있는 거고. 이때 이 힘을 뭐라고 하냐면 유효 프레스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효 프레스 힘이라고 부르겠죠. 됐나요? 이 시간 손실 마찬가지로 도입 후 손실, 즉시 손실을 도입 시 손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긴장 프레스테이션 방식, PSC 도입 방식에 따라 두 가지를 나누는 거죠. 뭐가 있어요? 프리텐션 방식과 포스텐션 방식이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프리텐션 방식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게 있죠. 하나는 발생하지 않는 거, 하나는 매우 작게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발생하지 않는 거, 보통 마찰 손실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프리텐션 방식은 마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유 뭐였죠? 프리텐션 방식에는 왜 마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유 뭐예요? 마찰 손실은 쉬스, 덕트 구멍이죠. 쉬스관을 삽입해서 긴장지와 마찰이 발생해서 발생하는데 방식 특성상 프리텐션 방식은 마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는 매우 작게 발생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바로 정착장치에 의한 손실이야. 정착장치에 의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발생합니다. 다만 크기가 매우 미미해서 보통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아예 없는 것과 있는데 없다고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프리텐션 방식은 보통 탄성 손실, 크게 보면 정착 손실까지 포함시키는 거고요.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요거 빼고 요거는 보통 얘기합니다. 다음에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유효율 정의 보도록 할까요? 유효율의 정의예요. 뭐냐면 유효 프레스 힘분의 정의가 초기 프레스 힘이야. 만약에 제킹 시 힘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즉시 손실을 빼서 얘를 구하는 거고, 거꾸로 구해야지 죄송합니다. 잠을 못 자서 그래요. PI분의 뭐다? P죠. PI분의 뭐다? P. 만약에 제킹 심이 주었다면 즉시 손실을 빼야지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마찬가지 제킹 심이 주었다라고 하면 유효 프레스 힘은 즉시 손실과 시간 손실을 빼줘야 돼요. 근데 지금 봤더니 문제에서 주어진 제시 조건이 초기 프레스 힘이 주어져 있죠? 초기 프레스 힘.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주어진 초기 프레스 힘은 그대로 써주고 위에도 초기 프레스 힘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초기 프레스 힘에다가 빼줘야겠죠. 누굴 빼줘야겠어요? 유효 프레스 힘은 요 시간 손실을 빼는 거죠. 뭘 빼준다? 바로 시간 손실을 빼줘야겠죠. 그럼 한번 써볼까요? 식만 PI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720 마이너스 시간 손실이 몇 개 있으니까 표에 의하면 교수님 머리 썼다 그죠? 표 34.0은 뺄게요. 34 더하기 그 다음에 49 더하기 멘탈 나가서 풀었겠어요? 말은 그렇다는 얘기인데 25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단순 계산은 그냥 보고 쓰도록 할게. 시간상 얼마 나오면 0.85가 유효. 감소율은 15%였겠죠? 반대니까. 그럼 이걸 퍼센트로 바꿔준다.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에 바로 85%가 이 문제 정답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씹어먹을 만해요. 계속 씹으세요. 방금 제가 하는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첫째 내 잘못.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본 바탕이 좀 약간 다소 부족한 거야. 다시 한번 책 찾아서 이력품 찾아서 다시 한번 공부 부탁드릴게요. 8번 갑니다. 오, 좀 어려운 문제 8번은. 이거 뭐야? 우리가 늘상 알았던 문제인 줄 알고 딱 가려고 했더니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읽어보세요. 전단차근에 배근이 필요 없는 구간이죠. 전단차근 배근이 필요 없는 구간. 그러면 어떻게 식을 써야 될까요? 우리 요거 나온다. 보통 제가 이 말이 빠져있다 나와 있죠. 최소 전단철근 및 전단철근이 필요 없는. 기출문제 근거에 의하면 사실 최소 전단철근은 전단철근인지 아닌지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박쥐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전단철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단철근 같지 않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명확히 나눌 수 있을까요? 기출에 근거하는 거죠. 기출에 근거하면 모든 기출문제는 아직까지 전단철근이 필요 없는 이것은 무조건 앞에 최소 전단철근 및 전단철근이 필요 없다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식이 뭐냐면요. 2분의 1 파이 VC예요. 2분의 1 파이는 우리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그죠? VC는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인데 지금은 교수님이 천사예요. 여기 120이 줬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4, 9분 약분할까? 이렇게 30 곱하면 90. 90을 일어나니까 45. 그렇죠. VU가 45 이하다. 근데 VU는 얼마일까요? 자, 지금 주어진 보에서 SF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아시겠지만 지점에서 거리 뒤까지는 기둥이 직접 전단력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 설계랑은 상관이 없어요. 정리해보면 SFD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반대편에. 좀 어렵죠?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거리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이 거리를 갖다가 만약에 지금부터 거리 x다라고 한번 칭했다라고 하면 x에서 전단력 얘 구하는 공식은 얼마예요? 여기 발력에다가 발력은 전체 등분파 중에 절반이니까 전체 등분파 중 집중화 좀 바꿔주면 WUL 절반이니까 2분의 WUL에다가 뭘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등분파정을 빼주면 되는 거죠. 요 부분의 등분파정 뭐가 되는 거 바로 WUX. W를 공통분자 밖으로 빼면 여기 전단력은 VUX는 보통 저는 수업 때 그냥 외우라고 합니다. WU 가로 열고 2분의 L 마이너스 X죠. 자, 지금은 문제에서 이 거리를 갖다가 L1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L1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같아지겠죠? L1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가 L1이다 라고 대입하면 W는 아까 문제에서 45 곱하기 2분의 L은 U 마이너스 L1이다 라고 하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45 넘어서 하면 자 분홍색 나갑니다. 여기서부터예요. 보면 45 곱하기 3이니까 얼마예요? 3, 5, 15, 3, 42, 135. 마찬가지로 45 마이너스 L1 전개하면 마이너스 45 L1. 여기는 얼마다? 45. 부등호는 이하. 이렇게 해서 원래 식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죠? 갖다 그냥 문제 풀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40을 절로 넘기면 90 마이너스 45L을 넘어가면 플러스 45L. 정리하면 90은 45L1이니까 L1은 얼마다? 2m죠. 사실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문제에서는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L1이 2m, 여기도 2m 대칭이니까 전체 6m니까 얘가 2m 하면 4m니까 가운데 A도 몇 m가 되는 거야? 바로 2m가 나온 거죠. 만약에 6m가 아니라 다른 길이었다라고 하면 이거 2m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덜렁대고 문제 풀지 마시고 이 문제가 그러한 입장에서 약간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길이 물어본 게 좀 특이했습니다. 전단력이 큰 양쪽에 전단력이 크잖아. 이 부분은 전단청을 배치 안 하고 그렇죠? 가운데는 뭐가 되는 거 바로 가운데 2m는 최소 전단철근 및 전단청을 배치하지 않는 거죠. 정중앙에서 왼쪽 1m, 오른쪽 1m는 아무것도 배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는 9번 보도록 할게요. 기둥의 설계 축강도 구하는 거죠.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죠? 기둥의 설계 축강도 구한다. 문제를 읽어보신 거죠.
구하는 공식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구하는 공식이 알파 파이 p 제로. 최대 설계 축강도다. 혹은 최소 허용 편심을 허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포함됩니다. 만약에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름편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언제 이 식으로 문제 풀 수 있냐? 편심이 최소 편심 이하일 때 씁니다. 오늘의 그 20번 문제도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죠. 띠차하고서 최소 편심은 얼마입니까? 폭의 몇 퍼센트냐면 10%야. 0.10H. 나선 철근은 폭의 5%입니다. 0.05H. 그래서 10%, 5%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고 계속 갈게요. 이거 지금도 쓰입니다. 이렇게.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다? 알파, 파이, p, 제로. 자, 알파 볼까요? 알파는 띠차근과 나선철은 아니는데 띠차근은 얼마냐면 0.80. 나선철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85죠. 곱하기 파이는 강도 감소 계수죠. 이건 최소 편심에 따른 보존값이고, 자 파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0.65. 그 다음에 얘는 0.70. P0는 바로 이론적인 설계 축강도죠. 설계 축강도보다는 축강도가 맞는 표현이겠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모든 기둥은 편심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면 기둥이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역학 문제가 아니라 보나 슬램에 연결된 구조물은 어떤 라멘 형태를 띠니까 반드시 뭐가 걸려요? 편심이 걸리고, 그렇죠?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편심이 없다고 생각한 이론적인 축강도예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서 얘 한번 적어볼게요. 자, 띠철근이야 간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PD는 0.80, 0.65 써볼까요? 이론적인 설계 축강도 0.85 FCK 콘크리트 강도에다가 전체 단면적에서 철근을 빼줘야죠. A 그로스 마이너스 AST 더하기 철근에 의한 축강도 FI AST를 씁니다. 시험 문제 얘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요것만 어려우니까.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 전체를 구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토할 것 같죠? 출제자는 약 먹고 낸 거야. 틀리라고. 이거 언제 다 계산해? 근데 제가 약식 알려줬을 거예요. 이게 계산이 복잡한 요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얘를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무시하고. 0.85 FCK A 그로스 더하기 FI AST 나누기 2 살짝 큰 값이에요. 살짝 큰 값.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답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물론 앞자리만 계산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0.8은 그냥 85로 너 찍는 건데 뭔 상관이야? 계산하고. FCK는 얼마예요? 문제에서 봤더니 FCK가 얼마냐? 30이니까 3. 응? 난 이런 사람이야. 그 다음에 A 그로스는 얼마예요? 5. 500 곱하기 500이니까 앞에 5짜리만 곱하면 되겠다. 5, 25 되죠? 더하기 FY는 얼마예요? FY는 400이니까 4. AST는 얼마예요? AST는 5만이죠? 5만이니까 5. 됐죠? 자, 이거 계산합니다. 4, 5, 20이니까 20 이렇게 딱 써주시고. 이거 계산해 볼까요? 이거 얼마입니까? 3 곱하기 25부터는 75죠? 85 곱하기 75는 7, 8에 56, 5, 25, 5, 8에 40, 5, 7에 35, 6025에다가 더하니까 6025, 6375, 6375죠. 6375 더하기 20 있잖아요. 이 20을 어떻게 해줄까요? 보통은 자릿수를 맞추는 게 맞아요. 이렇게. 4자리, 4자리. 그럼 더해보면 8375니까 대충 2로 나눴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앞자리가 4로 나오는데 정답이 없죠.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때는 얘를 한 자리 더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러한 경우는 왜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맨 처음에 제가 이 약식을 만들 때는 사실 이거 실제 설계도 거의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설계될 때는 철근 B가 우리 축방한 철근 B가 몇 대에서 몇 프로 설계인데요. 우리 로지가 우리가 1에서 보통 8%. 가장 이 식이 적합하게 만드는 함수는 이게 4%일 때 제가 식이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고 철근비를 많이 안 써. 근데 교수님이 생각 없이 문제를 내는 거야. 무리하게 철근비를 너무 많이 쓴 거야. 지금 이 문제 계산해보면 철근비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5천이니까 5천, 10%가 넘을 거야.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범주를 벗어나서 오차라기보다는 뒤에 있는 이 항이 매우 커진 거야, 요게. 이렇게.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냐면 2, 6, 3, 7, 5죠.
나누기 2 하면 얼마냐면 1은 2. 대충 풀어. 어차피 찍고 있는 거야. 2, 3, 1, 6, 뭐 7, 5 이렇게. 정답은 13167입니다. 13167. 그렇죠? 살짝 큰 거, 살짝 큰 거. 거의 근접한 거 찾으세요. 지금은. 여기 약간 커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고. 가장 가까운 걸 찾으면 몇 번이 정답이에요? 바로 2번이 이 문제 정답이고. 거의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실제로 1317167과 13052는 5%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근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계산 좀 우리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은 조금 더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끝났습니다. 초급자는 못 풀 것 같아요. 이거 외우는 거 좀 잘 외우세요. 이런 건 안 틀리게. 공식 묻는 건 안 틀리게 하겠죠? 자, 10번. 교량형 내진 설계. 굉장히 제가 뭔가 엄청 준비한 것 같지만 얘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해설지 보세요. 문제 보시면 뭐 개정 전 2018, 뭐 2000 몇 달아 헷갈리니까 2018인데 2021도 차이는 없습니다. 저 해설지 보시면 제가 굉장히 자세히 써놨거든요. 기준을 그대로 발제해서 복사 집어넣었죠. 하지만 출제 의도 자체가 얘는 맞추라고 낸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우리 행정 준비하시거나 우리 문과계열 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이거 시험만 특징이 있잖아. 아니 이거 왜 책에서 안 나왔습니까? 내가 이거 공부 안 해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다 넣고 말았는데 이거 풀어서 맞춘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000명 시험 봤다, 4,000명 시험 봤다. 다 넣고인데 제가 이거 알아서 맞춘 사람은 5명도 안 될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는 배제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설지에는 교수님의 출제 의도가 그래, 봐봐. 해설지 보시면 컨트롤 C, 컨트롤 V야. 그러니까 작정하고 약 먹고 낸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피하는 게 맞아. 멘탈만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됩니다. 제가 시험장에서 중요한 거 3대 천왕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정답.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점수로 환산이 됩니다. 정답. 당연히 모르죠, 이거. 그럼 뭐 해야 돼요? 시간 세이브하고 스트레스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이게 이 문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알겠죠? 분명히 제 말 맞습니다.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저 칠판 지우고요. 11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1번입니다. 문제가 좀 낯설죠? 우리 슬래브의 하중 전달 순서는 많이 보았는데 지금처럼 표준 트럭 하중이죠. 집중 하중 군이에요. 활하중이죠. 강합선 거도 교량에 하중이 전달되는 순서를 그리라고 했어요. 엄청 잘 그렸죠. 보시면 교가 교대예요. 지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가 교대. 교대는 담부 지점을 말하고 교각은 우리 역학에서 내측 지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점이에요. 거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은 거더입니다. 뭐 H형이나 I형 거더고요. 거더는 주하중을 받는 구조물을 거더라고 부릅니다. 여기 분홍색으로 모처럼 박아놓은 거 있죠? 이것은 전단 연결재. 여기 파란색은 슬래브예요. 슬래브. 보통 콘크리트 슬래브를 많이 이용해서 하중을 직접 받는 구조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중 전달 순서는 맨 처음에 파란색 슬래브를 먼저 하중을 받은 후 봐봐요. 파란색의 슬래브와 그 다음에 요거 거더죠. 지금은 이제 박스형. 얘는 이제 H형이나 아벤 연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보통 지금처럼 이제 박스형 거니까 여기 뭐냐면 강합성 거더라고 나와 있죠. 강으로 박스 형태로 보통 거더를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비트린 강성이 뛰어나겠죠. 얘보다. 지금 이제 다른 그림을 그렸지만 예를 들어서 강과 이 슬래브는 콘크리트고 슬래브니까 강이니까 이 둘을 그냥 얹어 놓는다라고 하면 이게 일체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체감을 높여줄 목적으로 혹은 힘을 전달할 목적으로 이렇게 전단 연결체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속에는 지금 이렇게 전단 연결체가 요 속에 슬래브 속에 이렇게 바닥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묻힌 거죠. 그러니까 하중 전달 순서는 파란색의 바닥판에서 이 분홍색의 전달 연결체로 전달받은 후 지금의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더죠. 거더가 지금은 이렇게 아벤형교, H형교나 이런 것도 플레이트 거더 형태를 띌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 보시면 강합성 거더는 보통 이 박스 형태를 많이 얘기합니다. 다시 이게 뭐에 전달받는 거예요? 지금 받침부에 전달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순서대로 쓰면 바닥판에서 그 다음에 전단 연결재, 그 다음에 거더, 그 다음에 여기 뭐 받침으로 전달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받침 원래 밑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형태가 기본적인 어떤 이 문제 구성이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사실 여러분이 보통 단기간에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대학교 수업은 아니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12번 복철근부에서 압축철근을 두는 이유죠. 압축철근을 두는 이유. 압축철근을 뒀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 보기 3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에서 이렇게 철근을 둔 거예요. 인장철근을, AS를. 근데 철근이 너무 많아서 연성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연성 파괴는 과소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장철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이때 압축 철근량만 늘려주는 거예요. 이 경우 뭐한다? 연성이 증가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연성은 바로 등가 직사각형 원력볼 PP A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0.85 FCK B분의 노란색이 없었다라고 하면 ASFI잖아요. 노란색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AS 프라임 FI가 되면서 A가 작아지게 됩니다. A가 작다는 얘기는 우리 중립축 C가 베타 1분의 A니까 A가 작아지면 C도 작아지는 거죠. C가 뭔데? 압축축 연단부터 중립축 거리거든요. 이 C가 짧아진다는 것은 바로 연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속하중에 의한 처진 감소다. 우리 보수적인 효과인데 우리 아까 장기 처진 구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장기 처진 어떻게 구한다고 해서 델타 롱은 델타 ID에다가 뭐 곱한다? 장기 처진 계수. 그런데 이 장기 처진 계수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하세요? 장기 처진 계수 구하는 공식이 1 플러스 50 로 프라임분의 크 사이죠. 이때 이 로 프라임이 압축철근비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압축철근량을 늘려준다. 복철근부 형태를 만들어주면 얘가 증가하면서 분모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체는 작아진다는 얘기지. 바로 장기 처진 계수가 작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장기 처짐량을 줄여주게 되는 거죠.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뭐를 줄여는 거냐면 지속하중에 의한 처짐인데 무슨 처짐이냐면 장기 처짐을 감소시킵니다. 그다음에 시공성이 향상된다. 마치 우리 스트럽을 둔다라고 하면 우리 스트럽은 이렇게 인장철근이 있을 때 스트럽은 어떻게 두게 됩니까? 분홍색 표시해 보면 이렇게 U자 형태를 많이 두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 상태로 두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덜렁덜렁 할 거 아니야. 이때 이렇게 압축철근을 두게 되면 갈고리 형태를 이렇게 감아주면 되겠어. 아무래도 작업할 때 시공성이 뛰어나겠죠. 일종의 조립철근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보기 4번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정답은 1번일 것 같은데요. 사용하는 상태에서 강성이 감소한다. 강성은 얘랑 비교해보면 강성이 증가합니다. 강성은 똑같은 단면 크기를 갖는다고 할지할 때 재료의 탄성 계수가 크거나 어떤 이하이죠. 단면이 크다라고 하면 증가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자리에 콘크리트가 있는 것보다 요 자리에 철근이 있다는 것은 분명 강성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감소가 아니라 약간 다소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압축철근을 두는 복철근부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도 어떤 경우예요? 아까 얘처럼 단철근 상태에서 내가 철근량을 이렇게 위아래로 동시에 늘려준다. 쉽게 말하면 압축철근량도 증가, 인장철근량도 증가한다라고 하면 뭐한다? 바로 힘 강도가 뭐한다? 크게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설계할 때 이러한 방법을 많이 쓰느냐? 잘 쓰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이 비싼 철근으로 힘 강도를 만드는 건 자폭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걸 많이 쓸까요? 예를 들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폭과 높이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힘 강도를 증가시킬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폭과 높이를 증가시키는 거야. 특히 높이. 근데 만약에 공간 제약 때문에 폭과 높이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힘 강도를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그 비싼 철근을 위아래 동시 증가시키면서 힘 강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요 강의 플레이 돌려보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셔야겠죠. 이런 설명 문제는 대세입니다. 아시죠? 자, 완전 용입 그루브 용접 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내용은 완전 용입 그루브 용접입니다. 완전 용입 그루브 용접이죠. 자, 전달력 구한다. 허용력 설계법이에요. 응력을 물었으니까 허용력 설계법이죠. 그렇죠? 한계 상태나 하중정 설계법은 반드시 밝힐 거예요. 초급자다. 넘어가세요. 나와도 풀기 힘듭니다.
전달 능력은 우리 보통 역학에서는 요 기호 많이 쓰죠? 같은 얘기예요. 스몰 v입니다. 스몰 v. a분의 대문자 v. v는 여기 p니까 전달력이니까 p 그대로 써주면 되고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면적이죠. 어떤 면적 써줘야 돼요? 면적, 어떤 면적? 어떤 면적을 써줘야 될까요? 끊어지는 면적이 바로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 그러니까 길이 L에다가 두께를 곱해주는 거예요. 두께,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L에다가 두께 T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문제가 P가 얼마냐면 360kN이니까 뉴턴을 바꿔주면 10의 3승. 길이는 400, T는 얼마다? 12.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겠죠? 12 하면 앞자리 한번 볼게요. 3 나누면 75.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75 메가 파스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 이거 목두께 A에다 곱하는 거 아닙니까? 뭐 루트 2분의 S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너 지금 뭐랑 짬뽕 된 거죠? 뭐랑? 필린 용접이랑 짬뽕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교재 한번 잘 찾아보시고 알겠죠? 다른 거야 다른 거. 0.7S 루트 2분의 S 다른 거야 여러분들.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14번 응용역학 문제고요. 스터타입 모델에서 나와 있는 응용역학 문제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A, B와 B, C 부재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입니다. 스터타입 모델은 뭐냐면요. 보통 깊은 뭐야? 얘가 이게 긴 게 아니라 짧아, 쇼다리야. 그 경우는 하중이 단면 전체에 고르게 응력을 분포한다고 볼 수가 없어. 이것을 스터타입 모델이라고 하는데 보통 누가 하중을 전달받느냐라고 하면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실제 이 부분은 힘을 전달받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힘을 전달받느냐? 이것을 이제 압축 스트럿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상의 압축 스트럿.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콘크리트의 압축 스트럿. 스트럿이 아니라 스트럿이에요. 이렇게 되죠. 실제 이 부분에는 인장 철근이 대근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인장 타입 케이블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이냐? 아니에요. 절전부가 있어요. 가상의 절전부죠. 여기 연결되는 부분을 여기를 가상의 절전부. 실제는 동그라미가 역학에서 동그라미 표시하잖아요. 트러스처럼. 트러스는 맞는데 이렇게 가상의 절전부. 보통 이게 압축 받는다 해서 CCC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가상의 절전부. 이게 절전부. 그러니까 스트럿 타입 모델 설계는 바로 압축 스트럿과 인장 타입 절전부의 설계로 나뉘게 됩니다. 됐죠? 과거 2018년 국가직 9급 시험 문제 보시면 똑같은 문제예요. 얘 설계에서 철근량까지 구하는 문제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아니야. 뭐 물어봤냐면 그래 교수님이 그런데 얘 부재력이 얼마냐 이거 묻고 있는 거야. 이건 그냥 역학 문제죠. 위에 보시면 FF라는 이유는 뭐냐면 더하면 그냥 EF야 대칭. 그러니까 반량은 얼마씩 했어요? FF. 그것도 교수님이 써주셨네. 그죠? 여기 직각, 여기는 45도. 응용역학에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하얀색이잖아요. 파란색이 여기 절전부고, 그죠? 그럼 여기 몇 도입니까? 90도. 여기 몇 도예요? 45도. 차 떼고 포 떼고 바로 들어갑니다. 이때 하중 분담률은 몇 대 몇이냐면 응용역학에서 루트 2대 여기가 1대 이쪽이 1이 됩니다. 그렇죠? 정확한 얘기는 얘를 여기다 막아서 해합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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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니까 1대 1, 1대 1. 방향을 봐야 되는 거야. 대각선이 루트 2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누가 F라고 했어요? 누가? 얘가 F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똑같이? F. 얘는 루트 2배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2F가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F가 얼마라고 했냐면 F가 200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얘는 200 루트 2 맞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200이 되는 거죠. 부호는 마찬가지로 역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Y자 형태 우리 민속놀이죠. 계단기기 여기 마을 A 마을, B 마을, C 마을 줄다리기 이렇게 세 군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형태가 아닌 모든 경우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서 Y자 대문자 있죠? 요게 아닌 모든 경우는 퐁당퐁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지금 현재 압축이죠. 압축이다라고 하면 먼 쪽 말고 가까운 순서대로 분홍색이 가깝죠. 노란색은 멀고
퐁당퐁당해요. 얘가 압축이면 얘는 인장, 그 다음에 얘는 압축의 순서가. 반대로 얘가 인장이었다라고 하면 얘가 압축, 얘가 인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압축이니까 압축. 그 옆에 얘는 뭐예요? 인장. 다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압축. 결과만 써볼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00 루트 2 압축이니까 그 다음에 200 루트 2죠 뭐. 그 다음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면 플러스 200이 됩니다. 킬로미터.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00 루트 2 압축과 그 다음에 200 플러스 200 인장이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역학 문제죠. 그렇죠? 얘는 여러분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2018년도 국가직 9급 16번에 나왔어요. 인장 타이의 철근량 요거 철근량 AST 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얘 구하는 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아까 구한 여기 200kN 있죠? 여기 200 여기다 쓰면 되고. 됐죠? 파이트는 얼마입니까? 강도함수계소 인장타 0.85죠? 공칭 강도예요. 공칭 강도니까 우리 역학에서 F는 시그마 A랑 똑같아요. 순서는 여기서 썼지만 단면적에다가 항복 강도 쓰는 거죠. 문제에서 단면적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얘하고 두 개 나눠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나눴죠. 이거 구하는 문제가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그냥 빠르게 그냥 훑었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2018년도 국가직 9급 16번 문제와 병행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5번 보도록 할게요. 편신거리 묻는 문제는 뭐 서울시인가 몇 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등가중 개념이죠. 자, 외력은 20kN/m가 하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 긴장재가 노란색으로 편신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등가중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칠판 보시고 등가중 아래에서 위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등가중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등가중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나쁘게 표현하면 나가리예요. 그냥 틀리는 거야. 자, 얘 구하는 공식이 바로 길이의 제곱 8p이고, 이건 외워야 되는 식이고요. 그죠? 등가중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야. 등가중은 여기까지 그려야 돼. 이렇게. 얘가 얼마냐면 그냥 p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자, 우선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비기기 위한, 상쇄되기 위한 누가 비긴다는 얘기예요. W하고 뭐가 비긴다? U가 비긴다. U는 L의 제곱분의 8P2. 그러니까 2는 8P W L의 제곱. W는 20, 길이 L은 20m니까 20의 제곱. 8 곱하기 긴장력은 2,500. 됐죠? 자, 그러면 계산은 우리 생략할까요?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러면 얼마 나오냐라고 하면 0.4m입니다. 얼마 나온다? 정답은 0.4m. 제가 왜 끝까지 갔냐면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그럼 이 순간에 고중앙 상현과 하현의 응력은 얼마일까요? 자, 등가중 개념이다라고 하면 이 분홍색을 봐주셔야 돼요. 노란색은 이미 분홍색 제가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 분홍색의 등가중 이 등분포 상향력과 하얀색의 등분포 하향력이 지금 상쇄돼 버리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요? 아니요, 이 P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 순간, 바로 B는 바로 이 순간에 F 맞죠? 탑 그리고 F 바텀 상현과 하현의 응력은 둘 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A분의 P가 되는 거예요. P는 여기 나오면 2,500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A는 지금 단면적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단면적 제시했을 때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두 개가 상쇄되니까 요거만 남은 거예요. 압축력만. 응력들을 그려보면 이렇게 일정한 압축 응력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올만 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저 마음에 있는 5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16번입니다. 16번 보시면 설명 문제죠. 프레스 콘크리트 설계 과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 1번, 설계에서 프로세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 집중은 고려한다, 무시한다? 응력 집중은 반드시 고려해야겠죠. 그렇죠?
대다수 문제가 근데 유학분하고 이런 편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분이 강약 조정하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안 봐가지고 왜냐면 이제 기출이 됐던 부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아마 기출된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 많더라고요. 다 교재에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빠진 건 아까 내진 설계, 그렇죠? 그거 이제 워낙 방대하니까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완전 균열 단면 사용화 중에서 응력은 어떤 단면을 써야 될까요? 정리부터 말씀드리면 균열 환산 단면을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사용하던 상태에서 프레스 콘크리트는 균열 등급을 3개로 나누죠. 첫 번째는 뭐냐면 비균열 등급, 그렇죠? 인장측 연단의 응력이 프레스 콘크리트 인장측 연단의 응력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 파괴 개수인데 람다만 빼집니다. 경량고치에서 빼는 이유가 프레스 콘크리트는 경량고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얼마냐면 0.63 루트 FCK. 파괴 개수에 FR.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완전균열 넘어갈게요. 비균열과 완전균열이다라고 하면 완전균열은요 1.0 루트 FCK를 초과하는 경우요. 나머지는 부분균열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니까 0.63 루트 FCK 초과 1.0 루트 FCK 이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왜 나누냐? 우리가 면적하고 단면 2차 모멘트를 어떤 걸 쓸지를 갖다 결정해야 돼요. 사용하던 상태에서 균열 등급을 나누니까. 자,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균열이다. 균열되지 않았다. 당연히 면적도 전체 단면적을 써야 되고요. 그로스는 전체죠. 단면 2차 모멘트도 당연히 전체를 써야 돼요. 건너뛰어서 그럼 완전 균열로 한번 가볼까요? 완전 균열 다 된 거잖아. 그때 얘는 뭐 쓰냐? 바로 균열 환산 단면을 써야 되고요. CR부터 쓰고 얘는 유효 단면 2차 모멘트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시험 문제는 완전 균열 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쓴다라고 나와 있죠. 최근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거꾸로 이걸 매년 하다가 올해는 이제 뭐 안 했다기보다는 현재 모의고사 4회급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니까 보려고 하는 상태에서 문제 나와버린 거죠. 그렇죠? 물론 정답은 얘보다 더 간단하게 정답이어서 3번이죠. 그렇죠? 답을 찾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부분균열이다. 어떻게 쓸까요? 제가 잘 보시면 색깔을 좀 달리 썼거든요. 요렇게 편먹는 거, 요렇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단면적은 부분균열 상태에서 전체를 쓰는 거고요. 단면 2차 모멘트는 유효 단면 2차 모멘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해드렸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라우팅으로 부착 시 덕트로 인한 단면적 손실을 고려할까요? 무시할까요? 그라우팅으로 부착 시가 아니라 우리가 포텐션 방식이죠. 덕트, 쉬스, 긴장제 삽입했다라고 하면 그라우팅 뭘 타르죠? 안에를 꽉 채워서 강성을 높여줄 수도 있고요. 혹은 꽉 채우게 되면 내구성도 좋아지죠. 되죠? 대신 속을 그라우팅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재긴장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혹은 뭐 간섭에서 그라우팅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때는 단면적 손실에 의한 그 영향을 고려해야 될까 무시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라우팅을 했다는 얘기가 안 했다는 얘기 했다는 얘기죠. 이미 그라우팅 했다. 그럼 덕트로 인한 단면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속이 꽉 채워졌으니까. 그때 영향을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예요? 그라우팅 하지 않은 경우에 덕트로 인한 단면적 손실을 해야겠죠. 하지만 시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를 여러분이 잘 아니었을 거고 얘를 잘했으면 해결됐겠지. 보통 1번은 알았을 것 같은데 4번은 추측으로 이제 맞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2번, 3번이 이제 혼동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죠.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에 나와 있는 표현은 해설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긴장재가 부착되기 전의 단면 특성을 개선할 경우 부착되기 전이야. 부착된 후가 아니라. 그렇죠? 그라우팅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라우팅 하지 않은 경우야. 단면적으로 인한 손실을 뭐 한다?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제한 단계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프레스 콘크리트는 설계하는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제한 단계를 갖다 검토해야 된다. 일반론이고요. 보기 4개 중에 정답은 3번이 이 문제 정답입니다. 그죠?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맞춘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추측은 가능한데 정확하게 알고 풀기는 쉽지가 않죠. 하정정의 설계법이고요. 과거에 이거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계산 문제가 몇 년이었더라?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 갑자기. 15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15년도인가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개정 전이었고요. 지금 개정된 상태에서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저항. 하정정의 설계 방법 강도 설계는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 저항 계수에다 공칭 강도를 곱하는데
조항계수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이 공칭강도는 이렇게 4개로 풀어집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제가 인자를 보도록 할게요. 이 파이는요. 볼트 구멍의 종류에 따른 조항계수예요. 제가 예시를 댔어요. 표준 구멍이다. 혹은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멍을 좀 크게 한 과대 구멍이다. 표준 구멍을 1로 기준으로 잡고요. 과대 구멍이다. 0.85를 곱해서 15%를 강도를 삭감합니다. 됐죠? 이 U는 마찰면의 미끄럼 계수가 부르는데 그냥 우리가 역학에서 배우는 마찰 계수예요. 마찰 계수. 도장은 뭔지 아시죠? 도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0.5고요. 도장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예요? 도장은 이제 내구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도장을 했겠죠. 그때는 얼마다? 0.45입니다. HF는 끼움제 계수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강판을 갖다가 마주보기에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덧대서. 그렇죠? 그럼 이 사이가 좀 비어 있잖아요. 강판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연결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강판을 끼는 거야. 여기 양쪽에 끼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볼트를 이렇게 삽입해서 연결하면 되겠죠. 고장력 볼트겠죠. 이때 이 분황소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끼움제라고 불러요. 끼움제에 의한 종류에 의한 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볼트에 장력을 필요로 합니다. 설계 볼트에 뭐 한다? 장력. 우리 전단 마찰에서 AVF, FIT 여기다가 마찰에서 미 곱하는 거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바로 장력, 임장력을 갖고 곱하는 거. 장력. 그렇죠? 전단면의 계수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역학에서 보통 볼트를 이렇게 하나 박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역학에서 이렇게 해서 보통 이 두 가지죠.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역학에서 일면 전단이냐 이면 전단이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면 전단이냐 이면 전단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을 보시면 얘는 여기 하나에서 끊어지는 거잖아. 그림이 좀 작게 그래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얘는 일면 전단. 여기는 두 군데서 끊어지니까 얘는 이면 전단이 되는 거예요. 그 수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볼트 접합의 미끄럼 강도, 우리 고장력 볼트의 미끄럼 강도 어떻게 구하냐? 하정정 해설법에서 볼트 구멍에 따른 저항 계수에다가 미끄럼 계수를 곱하고 다시 끼움제 계수를 곱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볼트의 설계 장력을 곱하고 그다음에 일면 전단이냐 이면 전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뒤에 원래 뭐 하나 더 곱해야 돼요. 볼트가 만약 4개다. 곱하기 4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나온다는 생각으로 사실 수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허를 찔렀다기보다는 사실 변명이지만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테스트나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를 내면 여러분 다 싫어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면 수업 수천 어떻게 보면 수천 가지거든요. 수천 가지 중에서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거기다 문제를 때려 박으면 여러분 다 토해버리겠죠. 어쨌든 얘는 스모 문제에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용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 피접합제의 공칭 인장 강도인데요. 여러분 요약본이나 아니면 이론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피접합제의 공칭 인장 강도는 볼트 구멍의 지압 강도. 이거는 마찰 강도. 미끄럼 강도 마찰 강도죠. 지압 강도일 때 이 피접합제의 공칭 인장 강도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냥 문제 내고 다른 거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대충. 그렇죠? 교수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대충 만든 거예요. 작정하고 약 먹고 틀리라고. 응용역학 문제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회전 반경입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X축에 대한 회전 반경이니까 E축에 대한 회전 반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 회전 반경 정의는 루트 A분의 I인데 A는 축과 상관이 없죠. 면적이니까. 단면 2차원모멘트도 마찬가지 X축을 써주셔야 돼요. 자, A는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BH. 우리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얘를 갖다 합쳐서 H다라고 하면 요거 우리 단면 2차 모멘트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12분의 BH의 3승이죠. BH 소거하면 H의 제곱이 남고 12분의 H의 제곱을 루트를 벗기게 되면 바로 쓸게요. 이 루트 3분의 뭐다? H. 근데 H는 아까 얼마예요? 1000이니까 여기다 100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어야겠어요? 루트 3분의 2가 약분되니까 500.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거죠? 또 기분 좋아서 그냥 1번 쓰면 안 돼. 이거 옳은 거 고르는 문제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2번 단면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X축에 대한 단면계수니까 E축에 대한 단면계수. 보통 우리 Z라는 기호 많이 쓰죠? 이렇게. 6분의 BH의 제곱 대입하면 됩니다. 6분의 B는 600, H는 1000에 몇 제곱이요? BH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러면 앞자리 계산하니까 1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위가 달라요. 여기
10에 1000을 2제곱하면 10이 6개가 6제곱에다가 공이 2개 있으니까 얘는 10의 8제곱이야. 8제곱. 교수님이 참 그지같이 냈죠. 그렇죠? 이러면 친구 없죠, 여러분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갔다. 자, 단면계수, 소선계수. 우리 푸는 식은 제가 해설지에 적어놨지만 보통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사각형 단면, 직사각형 단면, 정사각형 단면.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b는 600 곱하기 h는 1000의 제곱을 해주면 1000의 제곱. 대충 쓸게요. 해설지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바로 1.5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그럼 형상계수 어떻게 구하냐?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걸 이제 약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단면계수분의 결국 소선계수야.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단면계수는 얼마예요? 6분의 bh의 제곱. 소선계수는 4분의 bh의 제곱. 지워주면 4분의 6이죠. 4분의 6. 계산하면 얼마다? 1.5. 그다음에 역학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반드시 이 형상계수는 반드시 여러분들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기 4번은 계산 하나 말아 틀린 거야. 0.8은 말이 안 돼. 얘를 외우고 있어야 되고 1.5, 2분의 3, 1.5 외우고 있는 게 맞고요. 역학에서 내가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거 최근에 나왔어 또. 최근에 내가 소선계수 4분의 bh 제곱 그거 외우라고 했는데 안 외워 다 틀렸잖아 여러분들. 설계에서 또 나온 거 여러분들. 교수님 생각 없어. 그러니까 문제수를 채우기 위해서 내게 별로 없다 이거 생각보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응? 호랑이 피하려다가 일이 만난 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다 보니까 교수님 낼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최근 문제나 역학 같은 경우는 특히 과거 기출 문제를 많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냥 문제를 도입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나온 거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보세요. 알겠죠? 옹변 문제입니다. 옹변 문제 되게 난이도가 C형이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보통은 얘만 있거든요. 근데 위에 상제하정이 있어요. 그러면 상제하정을 어떻게 풀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통이 있어요. 원통. 만약에 그 안에 흙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 우리 물도 마찬가지야. 우리 물에선 정수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만약에 원통에 물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 위에서 응력은 0.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어떤 이 무게 때문에 수평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 물만 따져보면 여기서 정수압이라고 부르는 거야. 보통 삼각형 형태를 가정하게 되고요. 그 정수압은 어떻게 구하냐? 이 끝에 이 분포하정 크기는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이 원통의 깊이를 곱해줍니다. 지금은 흙이니까 흙의 단위 중량에다가 원통의 깊이, 이 흙의 높이 h를 곱해주는 거야. 대신 물은 등방 균질이지만 흙은 그렇지 못하죠. 흙의 어떤 물리적인 성질과 다르게 물리적인 성질을 흙의 내부 마찰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계수로 끓이면 이것을 토합계수. 흙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이 옹벽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이것을 토합계수를 결정하는 거고 이 KA는 주동 토합계수를 얘기를 해요.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해보면 흙의 단위 중량에다가 맞죠? 높이 H를 곱하고 여기까지는 물이랑 똑같아요. 대신 흙이니까 여기다 뭐만 곱해준다? 토합계수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멘트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요점 5점에서 모멘트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분포하중을 하나에 집중하도록 바꿔줘야겠죠. 자, 하나에 집중하도록 바꿔줬다라고 하면 바로 요 면적이 크기니까 그죠? 한번 구해볼까요? P2다라고 하면 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KA 필기체 썼죠? 소문자 필기체가 아니라 별건 아닌데 기호를 똑같이 맞춰주려고 해요. KA 됐죠? 그 다음에 KA 마찬가지로 써볼게요. 감마 소일 H에다가 높이 곱해줘야겠죠? 높이가 얼마다? H. 그러면 정리해보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KA 감마 소일 H의 제곱이죠. 보통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 외우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지금 모멘트 구하는 거니까 모멘트 구한다라고 하면 힘 곱하기 작용선을 길게 보세요. 8길이 곱해야 되면 8길이 높이를 곱해줘야 되는데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는 전체 높이가 h고 삼각형이니까 여기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2대 그러니까 여기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 바로 3분의 h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얼마를 곱한다? 모멘트는 얼마를 곱한다? 3분의 h. 바로 쓸게 제가 용기 내서 그러면 6분의 k a 감마 소일 h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자정 볼게요. 상자정 뭐냐면 아까는 원통에 흙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 흙의 무게에 의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삼각형 분포 형태의
수평턱이 발생한다 말씀을 드렸죠. 이건 달라. 내가 흙을 채우고 위에서 지그시 누르는 거야. 이렇게 지그시. 예를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Q의 압력 눌렀다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는 원통 전체에 일정한 분파적이 작용하게 되고 이때는 얼마의 분파되느냐? 그냥 Q인데요. 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KA만 곱해준 거예요. KA만 곱해준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멘트 구할 거니까 맨 처음에 집중하중을 구한다라고 하면 집중하중은 P1으로 쓸까요? 여기 P1이다 라고 하면 얘 면적이니까 KAQ에다가 다시 뭘 곱하는 거 높이? H를 곱하고 되죠. 자, 이번에는 여기 8길이인데 8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치 등분파중이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1대1이니까 전체 높이의 절반이겠죠? 얼마다? 2분의 H.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에 의한 모멘트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 모멘트 구하는 거니까 직각거리 2분의 H 곱해주면 되니까 M1은 암산 계산할게요. 분모는 2분의 KAQH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하 단순 계산은 제가 생략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그냥 식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직접 한번 대입해 보시고요. 만나서 제가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M1 그렇죠? 2분의 KA10 뭐 대입해서 문제를 3분의 1이죠? 여기 3분 순서 좀 바뀌었네요. 해서 참고해 주시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60. 자, 마찬가지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프리식은 생략했어요. 얼마 나오냐면 216.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정답은 두 개 더하면 276이 문제 정답인데 맞힌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가 물론 기사 때 공부해서 풀어보겠다 생각하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시간 남으면 풀겠지만 시간 안 남는데 이거 풀면은 자폭이죠, 자폭. 그렇죠? 보통 토목설계 문제가 5과목이죠. 5번째 과목. 제가 4과목, 5과목 뭐 순서 바꿔 상관없거든요. 4과목, 5과목 굉장히 중요한데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에 1과목, 2과목, 3과목에서는 여러분 시간을 좀 잘못 컨트롤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완충작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4과목과 5과목은 중간에 여러분이 문제 하나 선택 잘못해서 시간을 갖다가 1분짜리 문제를 막 3분, 4분 썼다. 시간 망한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마지막 5과목 딱 문제표를 딱 들어왔는데 시간이 20분 남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4분을 써서 16분 남았어. 그거 감정 컨트롤 안 돼. 나 같아도 감정 컨트롤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4과목과 5과목은 다른 1, 2, 3 과목보다 더욱더 선택과 집중을 극대화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만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고. 20번은 간단하니까 그거 보고 바로 쓸게요. PM 상관도죠. 1번. 2가 2미는 뭐 미만이야 나와 있는데 보통 2하까지 포함시키고요. 그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 9번 문제였나요? 그렇죠? 이거 뭐다? 알파, 파이, P, 제로. 2번도 PD인데요. 알파, 파이, P, 제로인데 아 다르구나. 얘는 무슨 기둥이요? D. 얘는 뭐다? 나선. D의 알파는 뭡니까? 알파는 0.80 파이는 0.65 곱하기 P 제로인데 반에 나선 철근 얼마예요? 0.85 곱하기 0.70 곱하기 이것도 여러분 요약본이 예산편에 있는 문제예요. 정답은 몇 번, 전 솔직히 말하면 보고 냈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문제예요. 예산편 나와 있는 문제랑.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죠. 여기 0.65인데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0.7 나와 있죠. 그렇죠? 보기 3번, 4번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3번, 4번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20문제 제가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일부러 물론 이제 몇 개는 이제 좀 빨리빨리 했지만 전체 20문제를 쫙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감히 여러분 점수를 갖고 제가 나무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 사실. 제가 알죠. 항상 말씀드리건데 끝나고 나서 어려운 시험은 잘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처럼 그렇게 직접 겪다 보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 남아있는 기간 동안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흔들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방법 자체가 크게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실 시험에서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좋은 점수나 원하는 점수를 맞지 못했다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두 가지 원인을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멘탈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수학 문제 들어갔을 때 이번에 설계잖아요. 다음에 역학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역학되면 또 숙대가 되는 거예요. 20문제에서 다른 어떤 직렬적 어떤 관점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을 접근하면 망해요 여러분들.
20문제에서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몇 개를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를 맞췄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은 A형 문제, 특히 초급자분들 맞출 수 있는 거 정확하게 맞추세요. 두 번째, 지금도 정신 아직 못 차리고 요약본 나쁘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요약본 대다수 내용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요약본 전체 강약에서 여러분 좀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최근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는 몇 가지 키워드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시험 범위 전체가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최근 기출문제 몇 년 기출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기출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기출 당연히 해야 돼. 어떠한 내용보다 기출이 당연히 제일 1등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초능력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고 해도 절대 기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야. 내 말은 기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출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편 펴가지고 좀 더 꼼꼼히 공부하시고 부족한 게 안다라고 하면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못한 채 지방식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더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이번에 어떤 넘어진 거죠? 원인을 분석해서 일어나세요. 알겠죠? 이게 제 바람입니다. 긴 해설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마찬가지로 역학 강의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